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입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직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유한국당 현 상황을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이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네. 저는 뭐 최민희 의원님이랑 밖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이번 사태가 단순히 지방선거 한번 졌다 정도가 아닙니다. 유권자 지형도 변하고 있고 보수 정치에 대한, 나아가서 보수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은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릎 한 번 꿇은 뒤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보수당의 지난 10년의 집권,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구속되어 있지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는데 왜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때 같이 단물을 누렸던 분들은 책임지고 반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예. 최경환 의원 한 명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 서청원 의원이 좀 무의미한 정계 은퇴도 아니죠. 탈당한 걸 제외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말에 자유한국당의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뭐 갈등보다 화합을 중시한다고 했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이루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성태 네. 권한대행이. 예. 오죽하면 이제 당내 화합을 중시하는 역할에 부여받은 권한대행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보수가 망한 가장 큰 책임이 친박에 있다고 보는데 친박이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 끝까지 한 번 더 살아보겠다고 보수라는 거대한 덩어리까지 발목을 부여잡고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형태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장혜찬 씨 눈에는 책임져야 할 친박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개혁조차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본다. 그렇죠. 네. 최민희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 뭘 지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지금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 지키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을 지키려는 거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중앙당 해체를 당 해체로 잘못 알아들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순간부터 무소속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당 해체지 당 해체는 아니다.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지키려고 저렇게 싸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네. 그래서 뭘 지키려고 정말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네,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당권 잡고 공천권 지키려고 그런다면 그럼 이제 길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당권 잡고 공천권을 지킨다보다도 우선 자기가 공천 배제 대상이 되는 거를 피하려고 생존 전략 차원의 투쟁?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친박들의 어떤 발목 잡기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은 김성태 권한대행 사퇴입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지금 이제 막 발족된 혁신비대위 구성준비위원회가 무산되게 되면 예. 당 지도부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든 당 지도부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대를 빨리 열 수밖에 없어요. 조기 전당대회로 네, 가는 걸. 조기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 구성이나 뭐 당협의 어떤 조직 구성으로 보면 지난 8년 동안 친박 공천을 했기 때문에 19대, 20대 머릿수로는 여전히 친박이 우세합니다. 친박이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나는 중립이다 하고 있지만 사실 다 범친박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기 전대가 막상 열리면 여론이나 국민들의 호된 비판과는 별개로 그 조직력을 앞세우고 국회의원 머릿수를 앞세우면 범친박에서 낸 후보가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2020년 공천권 뭐 자기들이 배제 안 당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이렇게 친박이 당권을 잡아서 적당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2020년 즈음이 되면 정권 후반기니까 자연히 또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는 상당히 나이브한 인식에 근거해서 이런 개파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성태 권한대행 사퇴 촉구한 게 4선 이상 중진 의원 몇 명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의도는 조기 전당대회다 이렇게 딱 보시는 거로군요. 네, 그렇죠. 명확하죠. 또 그 왜 전현직 당협위원장분들도 일부가 모여가지고 김성태 원내대표 나가라, 홍준표 대표도 뭐 이미 전 대표입니다마는 탈당해라.
그것도 그분들은 또 다른 요구를 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그 뭐 16명을 정계 은퇴하라 정풍운동하고 삭발하고 했잖아요. 가장 그 앞에 선두에 선 두 분이 구본철 전 의원과 오경은 전 의원입니다. 구본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당무감사 때 쉽게 말해서 잘려서 당협위원장에서 강제로 물러난 분입니다. 아하. 그럼 물러난 분이고 이분은 친박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본인이 어떤 원외의 어떤 정풍 세력인 것처럼 당을 개혁하겠다고 삭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하. 그동안 쭉 친박 정치를 하다가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이제 감점을 받아서 네. 당협위원장 자격이 부족해서 물러났던 분이 이제 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 아하. 그 물러나라는 대상을 보면 뭐 친박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어떤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비박계 중심들을 더 많이 물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한 명의 핵심인 오경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양천구가 지역구인 분인데 양천에서 국회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 보궐 한 번 당선된 거 말고는 5번 낙선한 분이에요. 예. 그런데 김용태 의원이 양천 지금 당협위원장이죠. 그렇죠. 바른정당에서 복당하면서 이분이 당협위원장 잠깐 됐다가 또 밀려난 분이에요. 아. 근데 이번에 정풍운동 16명 안에 뜬금없이 김용태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삭발하고 하는 거지 이분들의 어떤 지난 정치 이력을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이라 해서 진짜 뭐 당 재건을 위해서 알겠어요. 사심없이 정풍하는 예. 분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대다수 언론이 그냥 사진 보도만 해가지고 자세한 보도가 없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장혜찬 씨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는데 이렇구나. 좀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제가 고소당할 걸 각오하고 이 두 분에 대해서 저만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근데 저 말을 들어보면 결국은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 모두가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바라보기에 절망적인 거는 대개 이럴 때 초재선들이 나서는 거잖아요. 초재선들이 나서서 당의 미래를 얘기하고 그중에 혁신 그룹이 있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혁신 그룹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박근혜 키즈였다가 갑자기 지금 나타나서 혁신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나름 혁신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고 우연히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80명에 달하는 초재선 의원은 사실상 거의가 다 박근혜 키즈인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박근혜 마케팅으로 당선된 분들이고 진박 간별이 횡행하던 때 공천받은 거기 때문에 위기는 오히려 어느 누구도 권위를 가지고 이 사태를 정리할 단위가 없다. 이게 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권위가 지금 없고 예. 또 4선 이상 중진 뭐 이분들의 목소리는 아까 장혜찬 씨 설명대로 조기 전당대회 하자는 얘기니까 또 힘이 없고. 그거는 그분들은 뭐 명약 관화하죠. 당권 이번에 이제 당권 지키려고 하는 거다. 김성태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한 분들이 초재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4선 이상이니까 그러니까요. 다 당권 도전을 할 만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초재선들은 다 박근혜 키즈라서 또 안 된다. 대부분이 박근혜 키즈. 그럼 누가 합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정말 강력한 인사를 데려오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외부의 참신한 인사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재건해야 하는 십자가를 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들 보면 뭐 훌륭한 분들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인들 의사랑 상관없이. 하지만 대부분의 인사들이 60대 후반 70대더라고요. 보면 예. 지금 뭐 혁신 비대위에서 뭐 후보로 거론하는 인물들이요. 근데 저는 물리적인 나이도 참 국민들 봤을 때 이제는 좀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당을 재건하고 재창당할 정도의 혁신을 하는데 60대 후반 70대의 노정객들을 모셔와서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기에 개혁으로 보일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변수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어봤자 공천권이 없습니다. 선거가 2년 뒤에나 있기 때문에. 그럼 공천권이 없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혁신을 하고 인적 쇄신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냥 뭉개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혁신 비대위 자체가 구성이 제대로 될지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권한으로 칼을 휘두를 수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우려돼요. 정말. 근데 김성태 권한대행을 물러나라고 하는 건 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왜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당권 경쟁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되게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수습 과정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우선 당대표가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해요. 예. 그럼 그다음에 의원총회 등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당내 토론을 거쳐서 비대위를 구성하잖아요. 그리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예.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공식인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된 다음에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그냥 주말에 고민을 하다가 중앙당 해체를 선언했죠. 안을 그냥 그 장차 비대위가 논의해서 내야 될 안을 미리 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구태청산하고 기득권 해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6월 18일 오전에 나타나서 중앙당을 해체하겠다. 원내 정당화하겠다. 혁신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대위는 뭘 하죠? 그러니까 비대위에게 인적 청산만 맡겨보겠다는데 예. 이미 비대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지금 비대위 준비위를 저는 비대위 준비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비대위 준비위에 보면 배현진 아나운서도 들어갔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어려울 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민주적 절차라도 지켜놓으면 절차에 의해서 권위가 생기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권위가 생길 길마저 막았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예. 그리고 계속 버틴다면 반발로 인해서 진짜 당이 원하지 않는 해체의 길 그러니까 분당되고 깨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글쎄 분당도 뭔가 주도하는 세력이 두 세력은 딱 주도가 보여야 분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잘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분당의 구심점이 없죠. 글쎄요. 바른정당 떨어져 나갈 때처럼 뭐 이렇게 비박계 의원 총회가 따로 모여서 되는 건 또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뭐 분당이 될지 안 될지 또 김성태 권한대행이 물러나고 비대위가 구성될지 안 될지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친박이라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정말 질릴 만큼 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누가 어떻게 하든 말든 친박 딱지를 좀 세게 달았던 사람들은 정말 이 표현 옛날에 많이 썼죠. 패족에 가까운 정치적인 어떤 물러남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켜보면서 하게 되고요. 예. 친노가 여러 정치적 부침이 있었을 때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스스로 패족을 선언하면서 자중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고 보는데 친박 같은 경우는 그 모시던 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1심에서 20몇 년을 구형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반성하거나 본인들은 이제 이 책임을 함께 지고 물러나겠다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청원 의원마저도 이제야 뒤늦게 정계 은퇴가 아닌 탈당이거든요. 정계 은퇴하신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선언이.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정치 세력이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초기 총선 제외하면은 친박들이 당을 잡고 계속 흔들었잖아요. 여당을 잡고. 근 10년 가까이 보수당의 어떤 주류 역할을 했을까. 이거 참 보수가 이 과오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 참 정말 뼈아프고 어두운 시간을 많이 겪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장해찬 씨, 최민희 전 의원 두 분 다 이 자유한국당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극히 우려하는 마음 그러면서 또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가는 건지 제안들은 안 하시네요. 그냥 먼산 불 보듯이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래도 되는데 장해찬 씨는 좀 스탠스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희생하냐, 누가 책임지고 희생하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스로의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2007년 대선에서 저희 민주당 쪽이 530만 표 차로 졌잖아요. 대패했죠. 네, 그때도 괴멸적 대패였고 네. 그게 이어져서 2008년 총선에서 86밖에 못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 또한 대패였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동영 후보가 그때 대권 후보였는데 도대체 이 진보라는 가치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마지막에 선거가 끝나고 솔직히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후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승 때문에 사실 그때 좌파 괴멸시킨다고 좌파 척결 내세우고 대대적인 예. 사정을 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게 됐고 2009년 5월 23일 이후로 다들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보의 가치를 세우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무상복지 시리즈였습니다. 예. 그게 원래는 민노당 쪽에서 한 거지만 민주당이 사실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 근데 민주당이 그런 진보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네. 2010년 교육감 선거하고 지방 선거에서 말하자면 복지국가 그 슬로건으로 그렇죠. 가치를 찾아와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소득주도 성장까지 예.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는 그런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예, 소탐 대실이 아니라 아하. 예,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그건 소탐이고 네. 공익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누군가는 공익적 관점에서 보수 전체를 위해서 정말 깊은 고뇌가 필요한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보수 장해찬 씨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뭐 자유한국당 당원이나 관계자가 아닙니다만 음. 보수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우선은 정치적으로는 감동을 주는 기득권 포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의 불출마나 서청원 의원의 탈당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원래 이럴 때는 초재선들이 연대해서 불출마하거나 이 정치 혁신 바꾸지 못하는데 사과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희생하고 다음 총선 나오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18대 홍정욱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초재선들이 너무 몸을 사리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들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판단되는 인물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불출마하는데 자신이 남은 2년 동안 미라를 되어서 한국당 혁신하는데 앞장서겠다,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감동을 주는 불출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개멸적인 피해를 입고도 불출마 선언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네. 초대선 몸살인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정치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이 박근혜 정부를 사실은 보수 정부라고 불러야 되느냐에 보수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이 진보 따라잡기 아니었는가. 진보적인 정책, 그 이미지가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이지만 여러 정책의 결을 보면 왼쪽으로 좌클릭하면서 그냥 이념 없이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민주당과의 차별화에도 실패했고 이 지경까지 왔다. 보수를 대표하는 철학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들이 시민사회 안팎에서 뼈아프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당대표 바뀔 때마다 하사품 주듯이 전리품 주는 기관으로 변했어요. 이런 게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처럼 정말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 시민사회나 대학교의 어떤 보수 동아리들과 연계해서 보수적인 정책과 담론을 만들어내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연구재단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임대료도 월 1억에서 월 2천만 원짜리로 옮기신다는데 그 아낀 돈을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여의도 연구원의 헤리티지 재단처럼 보수 가치가 무엇인지 만드는 데 가야지. 지금 또 저는 김성태 권한대행 고생하고 있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패배의 원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좀 더 중도적으로 좀 더 좌클릭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보수 정치인들이 전부 다 마크롱 배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당에서 어떤 정치적 실패를 경험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상당히 우파적인 정책으로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 치열한 고민과 토론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물적인 토대 없이 그냥 선거 지면은 우리도 복지 좀 더 하겠습니다가 그동안 보수당의 일관된 전략이었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보수면 보수답게 우파면 우파답게 기본부터 그 철학을 다져서 예. 승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 재정립에 관한 당내 토론조차도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지금 가치를 논하자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김진태 의원입니다. 그런 셈이네요. 예, 김진태 의원만 이게 우리 보수의 가치, 과거 지향이건 뭐건 가치를 버리면 존재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국당에 괜찮은 의원님들이 또 있으세요.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가치에 충실하신 분이고, 저는 뭐 김종석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처럼 경제 전문가들 있잖아요. 시장주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또 뭐 제야에 있지만 예를 들면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 이런 분들 모셔와서 정말 자유주의나 시장주의 경제, 시장 보수로 돌아가자. 이제 안보 보수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경제 전문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 이 복지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는 토론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론이 만들어지려면 그래도 좀 당 분위기가 정리가 돼야 토론회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두려웠던 건 테크노크라트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 경제 분야 뭐 등등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그런 테크노크라트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문성도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안보 보수 얘기했지만 한 번도 자유한국당 쪽이 시장 보수였던 적이 없어요. 네. 사실은 보수의 핵심은 자유잖아요. 그럼 그 자유가 자본의 자유인데 사실 자본의 자유조차 충실하게 보호한 적이 있냐. 그 국정농단 과정에서도 기업들을 옥죄가지고 돈 뜯고 돈 내게 하고 이게 보수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게 안보 보수였던 적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부터 군대를 갔다 왔던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부터 해서 진정한 안보 보수였나부터 네.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이 어떤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금 두 분의 그 말씀 들어봤고, 내친 김에 짧게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바른미래당 이야기 제가 좀 하면 김강현 원내대표 참 훌륭하신 의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유능한 분이에요. 네, 유능한 네. 뭐 이렇게 정책이나 법적에서 해박하신 네. 분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모두 지금 국민의당 호남계가 차지한 셈이 됐습니다. 과연 이 당의 화학적 결합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핵심은 원내대표 누가 되고 비대위 누가 되는 게 아니라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손학규 선대위원장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요. 지금 국면에서는. 그런데 이 원내 의원들이 1박 2일 캠핑 가고 하는 자리에 안철수 전 후보는 따님 졸업식 보느라 미국에서 이틀 더 늦게 오느라 안 갔고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 갔어요. 네.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가서 다른 계파 의원들의 어떤 말을 같이 듣고 그 1박 2일 캠핑해야 되는데 그 두 사람 빠진 1박 2일 캠핑, 원내대표 선출, 화합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결국에는 안철수와 유승민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달렸다. 손을 확실히 잡고 뭔가 하지 않으면 언제 쪼개지느냐 시기가 문제지 쪼개질 당이 아닌가 싶어요.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평화당은 이번에 그래도 5석 기초단체장 건졌잖아요. 그래서 미래당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일단은 정의당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상태에서 그렇죠. 바른미래당의 해체 모여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안철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네. 거기 우선 답이 나야 그 다음 또 중폭 정도라도 정계 개편의 방향이 가름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신다. 그럼 아직 많이 남았네요. 당장 무슨 일 벌어지지 않겠네요. 네, 당분간 정치 뉴스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다기보다는 별로 볼만한 뉴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지부진이 좀 장기화될 것으로 싸우는 보인다. 이야기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이 되는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은 상당 기간 또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오늘은 정치권 전반을 좀 쭉 짚어봤는데 이건 뭐 각 당의 당내 문제고 그냥 제가 한 말씀만 하면 그래도 국회 일은 좀 해야 되니까 빨리 원구성이나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네. 자,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